유럽연합은 지금 존립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프랑스만 해도 단 1년 만에 총리 4명이 교체되는 혼란을 겪고 있고 유럽의 유니콘 기업 중 3분의 1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돈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부패, 분열, 경제적 부실 관리가 이제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럽이 어떻게 성장 능력을 잃었는지, 유로와의 설계 결함이 어떻게 연합을 찢어놓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장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유럽 채권 시장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자리 바꾸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충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10년 넘게 이어진 이야기의 마지막 막이 이제 시작된 것일 뿐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때 세계 지도자들은 하나의 선택을 마주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성장을 자극할 것인가, 아니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인가. 미국과 중국은 경기 부양을 선택했고 경제는 뜨겁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독일이 주도한 유럽은 균형재정 집착을 선택했죠. 20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은 현대사에서 가장 큰 경제적 자해 행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세계 GDP 비중은 2000년 20%에서 2023년에는 14%로 추락했고 경제국들이 미래를 건설하고 있을 때 유럽은 예산을 맞추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의 말처럼 유럽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쇠퇴 속에 갇힌 늙은 거인이 되었다. 이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생산성은 정체되고 혁신은 멈췄으며 노령화된 인구는 너무 적은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자동차, 제조업 같은 전통 산업에서는 경쟁력을 갖지만 인터넷 이후 혁신의 물결에서는 완전히 뒤처졌죠. 숫자를 한번 봅시다. 유럽 5대 기업의 평균 나이는 약 100년, 미국은 40년 미만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유로 이상의 유럽 신생기업은 단 한 곳도 없죠. 2008년 이후 유럽의 유니콘 기업 중 3분의 1이 성장을 위해 대륙을 떠났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GDP의 1.2%만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미국의 절반 수준이죠. 여기에 복잡한 규제와 높은 에너지 비용이 겹쳐 인재와 자본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어요. 유럽의 자기 파괴는 에너지 정책에서 특히 극명한데요. 2022년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했을 때 유럽의 산업 엔진인 독일은 자국의 남은 원전마저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중공업이 붕괴하고 에너지 가격 폭등, 산업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죠. 한편 노동력 문제도 심각합니다. 수백만 명의 고학력 근로자가 미국, 영국 등으로 떠나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저숙련 이민자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민들은 복지제도에 의존하며 남아있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1억 명의 유럽인이 빈곤 위험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있죠. 이런 경제적 붕괴는 결국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기성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복지 붕괴 속에서 국민들은 답을 요구하지만 정치인들은 복잡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럴 때 등장한 것이 단순한 해결책, 즉 포퓰리즘입니다. 1990년대 이후 포퓰리스트 정당의 득표율은 10%에서 30%로 상승했는데요. 독일은 극우정당이 국민 분노의 주된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정난방법처럼 수만 유로의 비용을 강요하는 그런 정책이 분노의 불씨가 되었죠. 블랙록 같은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조용히 ESG에서 발을 빼고 있지만 브뤼셀과 베를린은 여전히 그 노선을 2배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신뢰의 붕괴죠. 유럽 시민들은 지도자들을 부패하고 폐쇄적이며 무책임한 엘리트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EU 의원의 약 4분의 1이 성희롱부터 카타르 게이트, 화웨이 게이트 같은 뇌물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이런 사건들은 정치적으로 선택적 수사를 보인다는 평이 많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은 가혹하게, 집권 세력은 느슨하게 다뤄진다고요.
이 내적 부패에 더해 마지막 충격은 미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약 80년간 유럽의 안보를 지탱해온 대서양 동맹이 202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사실상 끝났습니다. 미국 부통령 제디 벤스는 유럽 정상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유럽을 지켜줄 의무가 없다. 미국의 새 우선순위는 유럽 방어가 아니라 자국 내 전쟁이다. 벤스는 독일 총리와의 회담을 거부하고 대신 독일 극우 AfD 대표를 만났습니다. 벤스와 국방장관은 유럽을 또 구제하는 게 싫다. 유럽은 빌붙는 한심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눈에 유럽은 동맹이 아니라 짐이 된 것이죠. 정치적 분열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균열은 바로 유로화 그 자체입니다. 시작은 독일인데요. 재정규율의 본보기였던 독일이 자기 규칙을 스스로 찢어버렸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외교 변화 이후 베를린은 부채 억제 조항을 폐지하고 1억 유로 규모의 국가 부양책을 승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른 나라에게 긴축을 강요하던 독일이 이제 스스로는 제한 없는 차입을 허용하게 된 것이죠. 이는 러셀 네피어가 수년 전부터 경고하던 바로 그 현상입니다. 유로존은 구조적으로 고장났고 ECB는 더 이상 진정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랑스의 총 부채 비율은 GDP 대비 350%, 독일은 200% 수준입니다. 이런 국가들을 위해 ECB가 단일 금리를 정하는 건 불가능하죠. 프랑스를 구하려면 10년 이상 6에서 7%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독일이 프랑스의 방만 재정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래서 통화정책의 권한이 조용히 국가 단위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20개의 정부가 각자 통화정책을 실행 중이죠. 이는 단일 화폐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네피어는 이를 금융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신용 창출을 통제하고 예금자는 조용히 그 대가를 치르는 체계죠. 이는 유럽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은행에 어디에 대출해야 하는지 지시하고 그 위험을 국가가 보증하는 구조. 예를 들어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기업 대출 증가분의 거의 100%가 국가 보증입니다. 연기금은 자국 국채 강제 매입으로 몰리고 있고요. 파리는 프랑스 금리 곡선을 정하게 되죠. 이는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통화 통합의 해체입니다. 프랑스는 그 균열의 중심에 있습니다. 2025년 10월 프랑스 총리는 단 14시간 만에 사임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정치 마비를 이유로 프랑스 신용등급을 A+로 강등했죠. 예산 적자는 GDP의 6%, EU 기준의 2배입니다. 새 차입은 기존 부채 상한에만 사용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3.5%, 30년물은 4.3%, 코로나 시기에 무려 8배 수준입니다. ECB의 라가르드 총재는 서두를 필요 없다.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모두 알고 있죠. ECB는 유로존 2위 경제인 프랑스가 붕괴하도록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제에 나서는 순간 유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EU는 손 놓고 있을까? 물론 아니죠. 브뤼셀의 계획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통제 유지입니다. 핵심은 두 갈래 전략인데요. 유로가 흔들리더라도 엘리트들이 자본과 국민을 통제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 문제는 간단합니다. 돈이 유럽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 마리오 드라기에 따르면 EU는 매년 8천억 유로 투자가 필요하지만 유럽의 개인 투자자들은 매년 300억 유로를 해외로 송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저축투자연합. 표면적으로는 유럽인이 은행 예금 대신 투자하도록 돕겠다라는 취지지만 실상은 10조 유로 규모의 가계저축을 EU의 정책자산으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입니다. 물론 강제 몰수는 아닙니다. 아직은요. 근로자들의 연금이 모르게 블랙록 등 EU 승인기관의 펀드로 재배치됩니다. 그 펀드들은 브뤼셀의 정책 목표, 그린에너지, 중소기업에 맞춰 설계되어 있죠. 투자 실패 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브뤼셀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당근이 통하지 않으면 이제 채찍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유로 CBDC. 이 CB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유로의 지위를 위협할까봐 중앙은행 디지털 달러인 CBDC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요.
이들은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 위에 CBDC를 발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국제결제은행 총재 아구스틴 카르스텐스의 말처럼 중앙은행은 CBDC 사용 방식에 대해 절대적 통제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즉, 보유한도, 지출한도,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직접 부과도 가능하죠. 이 CB가 지금 쓰지 않으면 삭제한다고 결정하면 국민의 잔고는 실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조건부 결제라 부르며 은행을 중재자로 세우려 하지만 은행은 결국 이 CB 지시에 따를 뿐이죠. 이 시스템은 강제와 자본 왜곡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말하듯 그 끝은 항상 같습니다. 위기와 리셋. 유로는 지금 시간을 땡겨 쓰고 있습니다. 이 CB는 재정 규율을 지킬 수 없다는 척을 하지만 프랑스를 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현재 채권 스프레드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힘은 이 CB가 결국 개입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믿음뿐이죠. 하지만 그 믿음은 잘못됐습니다. 유로의 결함은 구조적이며 그 붕괴는 느리고 정치적이며 고통스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들이 신용 창출 권한을 되찾으면 다음 단계는 자본 통제. 강한 국가는 약한 국가로의 자본 흐름을 제한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단일 통화의 사실상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들은 먼저 이동하고 있습니다. 검열이 불가능한 자산들, 금과 비트코인으로요. 그리고 이 환경에서는 자기 보관이 필수죠. ETF나 수탁형 지갑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통제당하겠다고 자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최근 런던의 LBMA나 뉴욕의 코맥스에서는 실물 인출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방 주도에 통합된 유럽 시대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서양 동맹은 갈라졌고 유럽 프로젝트는 흔들리고 있으며 워싱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장기적 동맹조차 어려워졌죠.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유럽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아무도 유럽을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다가올 리셋이 파멸이 아니라 개혁으로 이루어지길 바랄 뿐. 불특정 다수가 보기 때문에 차마 방송에서 말할 수 없었던 부분, 그리고 10분 남짓한 시간에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없었던 부분들까지 모두 모아서 2026년 금시장 전망과 시나리오, 그리고 제가 직접 실행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와 매매 전략을 무료 라이브 특강을 통해 넉넉한 시간을 갖고 구체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라이브 특강을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